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행동과 언급이 그 금융시장마저 출렁이게 할 만큼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런 미국과 협력 관계와 협조 관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베 신조 그 수상이 그 트럼프에게 멋진 모자까지 선물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그 철강의 관세에서 제외되지 않고 철강의 그 관세의 모든 것을 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관계나 신뢰가 이러한 외교나 금융에 있어서는 별개라고 그 블룸버그가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보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든 이렇게 정치와 금융과 외교와 여러 가지 생활이 함께 녹아 있는 금융 강의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융 관련 뉴스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전에는 그 금융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금융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시사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기사를 보고서 여러분들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요. 금융을 치시고 이제 기사를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금융 기사들이 나와 있고 금융 기사들이 기업과 또는 정책과 많이 연관돼 있다는 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검색을 통해서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첫 뉴스는요. 자, 핀테크 후진국을 우려해서 금융정보 제공 사전 동의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그 사진에는 그 최준국 금융위원장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정책기구인 그 금융위원회의 그 위원장이시죠. 요번 그 모든 금융정책이라든 것들이 그 금융산업과 산업을 많이 서포트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금융 관련 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요. 사실 이제 이 핀테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요 이제 트렌드인데 이 데이터 활용 방안이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그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그러한 큰 사고 이후로 개인정보 제공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또 이제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 동의가 너무나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은 우리나라는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2년 앞서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시작을 했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막강하게도 그 개인 정보에 관련된 것이 보호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함께 발맞추어 가거나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그런 이제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 유난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인정보 그 보호법에 관련된 그 동의 이렇게 여러분들 왜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 무슨 보안 관련해서 그걸 누르실 때 개인정보 그 동의 방안에서 이거 예스라고 눌러야지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 법령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핀테크 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앞으로의 금융 서비스의 발전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용 등급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현재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다 우리나라가 이제 핀테크 후진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시스템이요 잘 작동하지 않거나 규제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초기에 모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 그 개인정보 동의라는 것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사고로 인해서 이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후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 만큼 좀 더 이러한 그 발전에 관한 그 모색이라든가 방안들이 잘 유지되어서 좀 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핀테크라든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가 금융과 IT의 융합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핀테크뿐만 아니라 아마 이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련돼서는 마케팅 분야도 굉장히 그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동의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완화되면은 마케팅 부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이제 구글링 검색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이제 금융 익명 정보 활용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카드사에서도 빅데이터 서비스 부수 업무들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또는 고객 정보 익명으로 처리해서 이제 개인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그다음에 정보를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뒷거래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양성적으로 매매해서 좋은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악용하는 사례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뉴스는요. 한국은행에서 금융경제법 연구 논문을 현상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논문 시기는 7월 23일까지고요. 이메일도 이제 우편 제출로 하시면 되고 작성 기준은 A4 용지 20매 이상이라고 하고 이제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을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했을 때 그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실용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업무 능력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 관련된 경우는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그 연구 논문을 항상 공모를 하고 있고 상금도 있어서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고를 살펴보시면 항상 이제 하반기 공채에도 반드시 이러한 논문에 당선이 되시면은 여기다 가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권에 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왜 안 됐다고 하면은 왜 이것이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에 잘 쓰신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금융공기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 그 주요 그 핵심 강의 내용인 이제 금융기관별 주요 직무,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 시스템을 이루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제도, 크게 금융제도가 있고요. 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자본 조달 방식인 금융시장,
두 번째는 그거에서 직접 행동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하부 구조에서 뭐 감독에 관련된 기구라든가 공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 거래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그것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금융기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기능을 많은 부분을 포함해서 뭐 심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간접 금융 방식으로 간접 금융을 취급하는 간접 금융 기관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직접 금융 기관, 즉 증권사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금융기관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은행이라든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셨을 텐데요.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 중에서 은행은 대부분 제1금융권이라고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을 대부분 제2금융권이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좀 더 안전에 대한 대비책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여기에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는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부분이라든가 대출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그 차이가 있지만 은행과 똑같은데 그 위험이라든가 신용도 부분에 있어서 취급하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나 기업들은 이제 은행들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비은행 취급 기관에서, 예금 취급 기관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데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아서 한 사람에게는 신용도를 더 이상 내리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 이제 바뀔 것이라는 것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해당되는 것은 뭐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있는데요. 금융투자업자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증권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주식과 채권 같은 것을 이용해서 투자 업무를 해서 수익을 내는 이제 자산운용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증권회사라든가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신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은 여기 신탁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무슨 자문사라든가 그런 것들 보실 텐데 그런 것들 이제 금융투자업자로 소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는 위험과 직결된 그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 질병,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대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인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을 인수 운영할 때도 은행처럼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심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있고요. 이제 여기를 언더라이팅 부서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이러한 보험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근데 통계를 근거로 숫자를 근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리 업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는 여신은 이제 대출이 나간다는 거죠. 수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예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 회사라든가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이런 곳은 예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부 금융회사라든가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들 뭐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좀 더 주요한 직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행, 간접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은행에서는 RM이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의 선봉에 서 있는 RM과 여신심사역이라고 국내 기관에서는 보통 이제 명명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RM은 릴레이션십 매니저의 준말로 이제 외국계 기관에서는 일부 커버리지 뱅커라고도 하는데요. 이 RM의 경우는 이제 직접 금융기관에 다른 기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그러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직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RM의 경우는 어떤 특정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방문하고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금융기관이 이제 은행이라는 것도요,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공조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 금융기관 담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업을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담당 RM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 담당 RM도 있고요. 무역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역금융 트레이드 파이낸스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금융기관 담당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행의 주요 핵심 업무는 이제 뭐 많은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주요하지만 영업과 직결된 업무는 RM과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RM은 선봉에서 기업에서 어떠한 이제 금융에 대한 니즈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라면, 크레딧 애널리스트인 여신 심사역에 관련돼서는 이러한 것들이 안전한지, 계속해서 금융거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심사하는 그러한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이제 매매하고 또는 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증권사의 경우는 투자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이제 M&A 그 부서에 그런 애널리스트라든가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M&A 부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그 금융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런 M&A 부서에 이제 희망을 하시는데요. M&A라는 게 기업을 사고 파는 건데, 결국은 기업을 사고 판다는 것이 직접 가서 기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무형의 물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에 대한 갖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이제 그 기업을 거래하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증권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 증권과 주식이 이제 그 기업의 재무 구조와 가치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리서치 업무가 있습니다. 이 리서치 업무의 경우는 이제 에쿼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 주식 시황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 주가는 왜 오를 것인가, 아니면 뭐 어디 거는 왜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러한 리서치 센터가 이제 그 증권회사에 있으면은 거기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장 역할을 하는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들도 상당히 높은 고액 연봉자들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리서치 하시는 업무를 하다가 투자은행 업무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리서치만 전문을 하다가 그런 센터장 쪽으로 경력을 발전시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계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리사라는 시험을 봐서 이제 계리사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계리 업무 자체가 보험이라는 게 전체 사고 확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나 수리에 밝은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계리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상품을 개발하는 상품 개발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험사는 그러한 보험을 인수를 받았을 때, 보험을 인수받는 거는 사람에 대한 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 대한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업에 대한 보험이라기보다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뭐 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쉽게 뭐 자동차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물건을 받을 때 이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보험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얼만큼 책정을 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책정하는 이제 것들은 계리 부서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 이제 언더라이팅 부서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 이제 인수하면은 자체적으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모아서 안전하게 일부는 위험보험으로 지불을 하고 일부는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도 이런 자산운용본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경향을 띠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험사의 채권 투자 전문력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자산운용본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산운용사로 이직을 하시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사 중에서 굉장히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채권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대체 투자 부분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프라라든가 그런 상품 등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실물 투자를 비롯한 대체 투자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자산 운용이라든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NCS 사이트가 이 직무를 보시는 데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직무 이해를 할 때는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NCS 사이트 참고하시고 또는 관련 직무를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전체 검색을 하셔서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무를 이해한 것들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증권 중심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가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펀드 운용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 채권 운용도 있고 파생 상품들도 운용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관련해서 직무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직무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 거래 업무에 있어서는 뭐 전체 증권 거래, 그다음에 외환 파생 상품, 그다음에 인수, 뭐 증권 상장 업무에서 증권 상장이라는 거는 전체 직접 금융시장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들 내놓는 거라서 기업에서 이제 IPO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회계라든가 재무의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는 IPO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상당히 주요하게 그 사람의 경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거 중에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PO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험사에도 보험 동향 분석, 상품 개발, 보험 괴리 해가지고 여기 내용 보시면은 아래 한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PDF 파일로 자세하게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금융 지식을 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화라는 오늘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는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의 그런 내부 세세한 내용들을 좀 더 완화해서 빅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직결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빅데이터의 갈라파고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려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 이 갈라파고스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 관련해서 신문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워낙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용어이니만큼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라파고스화가 왜 자꾸 이야기가 되냐 하면은 이것의 어원은 남동 태평양의 이제 에콰도르랑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이제 섬인데 대륙에서 이제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물이 진화해서 어떤 이제 약간 독창적으로 아니면 독자성을 갖고 진화하게 돼서 여기에 있는 그런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이 대륙에 있는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거나 또는 퇴보하게 되거나 그런 현상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독자성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 하면 대표적인 다윈이 종의 기원의 이제 발표를
그 갈라파고스 섬을 조사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이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또 관련해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았지만 이것이 덕분에 진화론의 아주 발상지로 굉장히 유명해진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파고스화라는 건 원래는 이제 생물이나 진화에서 많이 쓰이는 이야기였지만 경제학 용어로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갈라파고스화라고 하는 건 갈라파고스 신드롬의 준말인데요. 어떠한 것이 특정 부분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과의 호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차적으로는 어떤 특정 시장과 관련해서 기업이나 기술들이 어떤 특화점에 집중해서 이제 특수 진화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더불어서 그것이 너무 이제 심각해지면은 호환성을 완전히 잃고 발전을 할 수 없거나 퇴보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이나 그런 것들을 경고할 때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가 기업들에서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대학 때는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 여러분들 DVD를 통해서 이제 영화나 요즘 또 DVD도 잘 안 보시던데 영화나 그런 것들을 관람하고 또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VHL이라는 그 비디오 테이프 있었고 베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방식은 일본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 베타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지만 자기네 독창성이라든가 독자적인 기술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호환이 안 되게끔, 그래서 베타 그 테이프는 베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을 영역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호환성이 너무나 그 강한 VHL은 빠르게 보급된 반면에 베타 그 테이프는 퇴보하게 되는 그러한 그 현상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해서 기업이 그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업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금융에 있어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주요 직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금융의 하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